자, 이번 이야기는 시청자 민들레님께서 찾아오셨습니다. 오늘 민들레님께서 해주실 이야기는 북한의 이야기고요. 오늘 주제는 아마 북한 무속, 말 그대로 북한 무당에 관련된 이야기가 될 것 같습니다. 굉장히 우리나라에서도 황해도만이지 황해도 쪽 이런 식으로 얘기는 많이 들었었는데 전혀 다를 것 같아요. 어떤 이야기일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민들레님. 예, 안녕하세요. 너무 선생님. 오랜만입니다. 늦은 밤 기다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아유, 오늘도 고운 밤입니다. 고운 밤입니다. 네. 자, 오랜만에 또 시들무에 발걸음을 해주셨는데 이렇게 오실 때마다 또 고운 목소리 들려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제가 오히려 감사합니다. 네. 자, 오늘 해주실 이야기가 북한 무당에 관련된 이야기인 것 같아요. 네. 근데 북한 무당은 그렇게 많이 들어본 적은 없어요. 그쵸. 네. 원래 북한 당국에서도 아주 철저히 혐오하고 반대하는 무속 세계라 알려지지 않죠. 그쵸. 웬만해서는. 네. 네, 무당들을 잡아가죠, 일단은 북한은. 잡아갑니다. 무조건 잡아가요. 아니 안 잡아가는 사람이 있나 싶을 정도인데. 네, 가서 네. 되돌아 나오긴 하지만 무조건 잡혀가요. 네. 미신이다, 이런 참 이유로. 불행한 분들이죠. 자, 그러면 도대체 어떤 이야기를 들고 오셨을지는 바로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렛츠고! 기리십니다. 민들레죠. 오늘은 북한에서 살 때 제가 만났던, 제가 오늘까지 생존할 수 있었고 어쩌면 저에게 제2의 생명을 준 한 무속인이 만남 과정과 그 상황 전후로 알게 된 북한의 무속인들에 대해서 이야기해 볼까 합니다. 지난 시참들에서도 그러했지만 이번 이야기도 저의 발자취를 따라서 시간 공간을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점 감안해 주시면 좋겠고, 지종님들께서 알고 계시는 무속 세계와 북한의 무속 세계가 완전히 다를 수 있고 공감이 잘 안 될 수 있어요. 그리고 제가 말하고자 하는 지역의 사연이 북한 전체를 대변한다고는 장담하기 어려우니까요. 전체적인 판단과 추측은 기종님들께 맡겨드릴게요. 그리고 사연에 앞서 이곳 별비 라디오 외에 그 어떤 매체에도 제가 참여해 본 적이 없어요. 네. 이곳에서 하는 모든 사연들은 5대에 있어서 알려지지 않은, 단 한 점도 보태지 않은 오리지널 사연들입니다. 이야. 제가 할 수 있는 날까지, 최대한 공개할 수 있는 순까지 진솔한 내용들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믿습니다. 예. 제가 덜비 라디오를 애청하면서 가장 놀라웠던 점은 무속인 외에 신을 받지 않은 사람들이 용가를 벌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게 남과 북이 다른가? 어째서 북에서는 용가를 받다는 사람이 전혀 없을까? 탈이 많은 귀신이 북에도 많을 텐데 말이죠. 덕제 기운이 강해서 그런가? 귀신들도 어디가 자유의 땅이고 어디가 덕제 국가인지 아나? 이런 터무니없는 생각들이 들었어요. 예. 북에서 귀신을 봤다는 소리는 전혀 못 들었는데 타오 세계를 먹겨간 사람은 본 적이 있어요. 제가 고등학교 때 있은 일인데, 아빠가 목공 공장에서 일할 때 그곳에는 여성 직원이 3명밖에 없어요. 그중에 나이가 찬 시집을 가지 않은 너처녀가 한 분이셨죠. 제가 나무 지시봉을 만들어 달라고 가면 곁에 와서 농담도 하던 여자분이었는데, 그 남자들 속에서 오랫동안 습관이 되어서 그러는지 낯 뜨거운 농담을 건네도 아무렇지 않게 웃으며 넘기던 활달한 분이셨어요. 제가 보기엔 좀 모자라나? 어릴 때는 그렇게 생각했죠. 어느 날 아버지가 저녁에 퇴근해서 오셔가지고 상가집에 가야 한대요. 네. 그러면서 그 너처녀가 갑자기 죽었대요. 북에는 일산화탄소라고 하죠. 탄광에서 그 탄을 뗄 때 나오는 그 일산화탄소, 그 사고로 죽는 사람들이 빈번하거든요. 근데 그 일로 자다가 일어나지 못했고 그렇게 병원에 실려갔는데 죽었다는 거예요. 그날 아버지도 갔다 오셨고 다음날 아침 출근하셨는데 뜻밖에도 그 처녀가 살아났다는 전화를 직장으로 왔대요. 모두 가서 조문을 하고 왔는데 말이죠. 이게 무슨 일이래 하면서 모두 놀랐는데, 일반적으로 탄내라고 하거든요. 그 북에서는 일산화탄소를. 네. 그 탄내를 맡으면 죽지 않으면 정신적인 불구가 되거든요. 며칠 후 이 처녀가 출근해서 뜻밖의 말을 전해주었죠. 그 처녀가 의식을 잃은 상태에서 캄캄한 동굴 같은 곳으로 어떤 남자를 따라서 계속 들어가는데
한 문이 나서면 다른 문이 나서 이렇게 여러 문을 통과하면서 들어갔고 거기에 사람들이 모였는데 한 사람이 왕처럼 그런 높은 곳에 앉아 있더래요. 내 이름이 뭐냐 해서 가명으로 홍길순입니다 하니까 장부책을 뒤적이더니 잘못 왔구나 하더래요. 예? 홍길순이가 아니고 홍길숙이다. 가라. 너는 아직 때가 안 되었다. 다시 그 남자를 따라서 여러 개의 문을 통과해서 되돌아 나오는데 멀리서 동전만하게 빛이 보이고 그것이 점점 커지는데 어디선가 우는 소리가 들리더랍니다. 그렇게 눈을 뜨니 곁에서 가족들이 울고 있더랍니다. 그 여자가 깨어난 지 얼마 지나지 않아서 그 동네에서 다른 한 여자가 죽었죠. 그녀를 위해서 만든 관이 그 여자에게 쓰게 되었죠. 이 소리를 듣고 사람들이 무슨 헛소리 하느냐고 한내를 먹더니 정신 이상이 생겼다면서 어디 안 믿었죠. 저도 아빠 얘기서 듣고 황당한 여자가 맞네 하고 생각했는데 여기 한국에 와서 보니까 그게 사후세계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소론이 길어졌는데요. 그게는 상갓집에 갔었다던가 혹은 상제들을 만났을 때 일어나는 안 좋은 상황들을 상문이라고 해요. 고향에서는 상문이 사람에게만 피해가 가는 것이 아니고 음식 그리고 짐승에게도 가거든요. 제가 살던 고향의 이웃 한강에 유명한 두 무속인이 있었어요. 한 분은 할머니였고 다른 한 분은 9살 난 여자애였어요. 그 할머니는 너무 잘 맞춰서 다른 도에서도 많이 억울했고 매일 사람이 끊기질 않는다 했어요. 전볼때 비용도 술 2병, 쌀도 있고 현금도 있고 다양합니다. 규정이 없어요. 그러나 가지고 가는 정도에 따라서 답변은 달라진다고는 했습니다. 북한에서 미신 행위는 국가를 배신하는 것만큼 반대하고 또 인식이 그렇게 되어 있지만 살기 힘드니까요. 사람 심리가 그렇잖아요.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힘들면 어디인가 우지하고 싶은 심리가 생긴단 말이죠. 그래서 몰래 좀 보는 사람과 좀 봐주는 사람이 상호 환경이 조성되죠. 네. 무당이 점을 보는 거로 생기를 유지한다는 건 천만의 말씀입니다. 솔직히 처음 점 보러 가는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생각하는 것이 있다면 이 무당 정말 자맞죠? 그렇게 신기해? 사기 하니까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어떤 남자가 이 할머니에게 점 보러 가는데 술 2병을 가지고 갔어요. 대문 밖에서 망설였죠. 술 2병만 버리는 게 아니야? 늙은 노인네가 그렇게 잘 맞죠? 여러 가지를 생각하다가 밭에 옥수수단이 세워져 있는 속에 술을 감추고 빈몸으로 찾아 들어갔어요. 그런데 집안에 들어 속이도 좋으니 할머니가 하는 말이 임자 들어오지 말고 어여가. 빨리 가지 않으면 자네가 가지고 온 거 뭐 찾을 수 있어 하며 밀어내서 말도 못 붙이고 나왔어요. 되돌아 나오면서 보니까 밭에는 트럭이 밭을 갈고 있고 사람들이 옥수수단을 옮기고 있더래요. 와, 이 노인네 정말 귀신 같구나. 그러나 어떡해요. 다시 들어갈 수는 없었죠. 북한 고위 간부들도 밤에 많이 드나든다 했어요. 미신 행위를 절대적으로 혐오하는 북한에서 대낮에 가기는 체면이 안 서니까. 그런데 그 9살 난 여자애는 도둑을 그렇게 잘 잡는다 했어요. 다른 거는 모르고. 북에서는 도둑이 성행하는 범죄국가라면 과언이 아닙니다. 옛날부터 도둑은 절대로 앞으로 잡는 것이 아니라 뒤에서 잡아야 한다고 했어요. 이 말은 도둑질하는 사람이 자신의 방어수단을 항상 가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앞에서 도둑이야 하고 소리치거나 또는 직접 잡으려 하면 본능적으로 흉기를 사용하기 때문에 절대 나서지 말고 뒤를 쫓든가 인상 특징을 기억했다가 신고라는 말이 돌았거든요. 9살 난 어린애니까 철이 없잖아요. 찾아온 사람들에게 너무 솔직하게 말해주니까 옆에서 부모들은 항상 걱정이 되었어요. 곁을 떠나지 못하고 커보여주곤 했습니다. 어느 날 자전거를 잃어버린 한 남자가 어림당을 찾았어요. 저의 지난 시참을 들으셔서 아시겠지만 북한은 자전거가 유일한 교통수단이거든요. 네. 장사를 하는데 없어서는 안 될 필수품이죠. 북에는 거의 매일 매 시간 도난사고가 일어나도 경찰에서 상관하지도 않아요. 그래서 갔는데 마침 부모가 곁에 없었는지 보이는 대로 말해버렸죠. 어디 가면 있어. 그 남자는 긴가민가 하면서 갔는데 정말 자신이 자전거가 굳이 마당에 세워져 있는 거예요. 자전거 도둑은 깜짝 놀랐죠. 멀리 떨어진 것인데 어떻게 귀신같이 알고 왔을까 했죠. 미안하다 싹싹 빌면서 사죄하는 마음으로 술을 대접했죠. 북의 술은 보통 30도가 되거든요.
술을 마시고 주인이 취하자 물었어요. 도대체 자전거가 여기 있는지 어떻게 알았냐고. 어느 동에 가면 아이가 좀 보는 집 있어. 거기서 들은 거야. 도둑은 듣고 놀랐죠. 뭐라고? 아이가? 도둑을 잡는 무당도 있어? 다음날 찾아갔어요. 최초 생각은 제 눈으로 확인하려고만 했었는데 그 집에 가니까 대문은 열려져 있고 마당에서 아이가 혼자 놀고 있더래요. 이 남자가 마당으로 들어가는데 그 꼬마애가 들어오는 남자를 빤히 올려다보더니 하는 말이 오늘 내가 죽는 날이구나 하더랍니다. 죽는 순간 쥐방울 만한 게 이런 말을 하니까 너무 재수가 없더래요. 욱 화가 치밀어 올라서 땅에서 작은 막대기를 주워서 머리를 한 대 딱 쳤어요. 그런데 그 애가 풀썩 땅에 넘어지더니 죽어버렸어요. 그 사연은 뻔하죠. 남자는 들어가고. 그래서 그런지 그건 무당들은 좋은 점만 말해주고 나쁜 점은 절대 말해주지 않았어요. 상문이 사람들에게만 피해를 주는 게 아니고 음식과 동물에게도 간다고 했잖아요. 탄광은 술을 먹게 되어 있어요. 탄을 털 때 나오는 돌가루, 탄가루, 그리고 발팔 때 나오는 먼지로 인해 각종 질병 환자들이 많으니까 술만큼은 허용했죠. 어느 집에서 남편이 술을 달고 사는데 짜증이 났죠. 늘 싸움을 하곤 했는데 한 번은 남편이 돼지고기를 탄가루에 묻혀서 주었대요. 땅에 떨궜다고 하면서. 네. 와이프가 아무리 물로 씻어도 그 탄가루가 떨어지지 않아요. 그래서 남편이 술로 씻으니까 깨끗이 떨어지더랍니다. 그 후로 와이프가 더는 남편이 술 먹는 것을 간섭하지 않았다는 이야기도 있어요. 예. 원래는 건강 차원으로 먹기 시작했는데 금방 중독이 되는 게 술이잖아요. 그리고 그 공장 술이 25%밖에 안 되니까 맛이 없대요. 국가에서 매달 대여섯 병씩 술을 주거든요. 그래서 집집마다 술을 만들어 팔고 사는 집이 늘어나죠. 저도 몇 번 했었는데 옥수수 가루 15kg를 가지고 중계에 쪄서 식혀서 술 효모를 섞고 적절한 온도에서 시간이 지나면 하얗게 뜨거든요. 그걸 끓였다 식힌 물과 섞어서 덕에 넣어요. 김치떡은 안 되고 전문 술떡이 따로 있어요. 그렇게 열흘 정도 지나면 빨갛게 쌌거든요. 그걸 가마에 넣고 그 위에 떡이나 쌀을 찌는 시루를 넣고 다시 가마를 올려놓고 물을 부어요. 뜨거워지면 찬물로 갈아가면서 보통 한 가마가 2시간 정도 소요되는데 시루에 난 허수로 술이 절절 나오죠. 술 농도 측정은 저희 아빠가 술을 전혀 못 하셔서 신문지로 하는데요. 농도가 센 술은 신문지를 술에 적셔서 라이터로 불을 켜면 시퍼런 불이 펄펄 붙어요. 계속 볶다가 농도가 낮은 술은 신문지에 한번 훅 하고 꺼지거든요. 그때 중단합니다. 옥수수 15kg에 30도 술이 12kg 정도 나오면 잘 나오는 거죠. 그런데 사람 사는 집에 가게 하는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하잖아요. 만약 술이 술떡에서 싹혀지고 있을 때 상제나 상문이 낀 사람이 왔다 가면 어김없이 그 술은 망합니다. 한 방울도 안 나오고 타버리죠. 술지고기를 먹으라고 하는데 식초처럼 엄청 시거든요. 이걸 돼지에게 먹이죠. 정말 잠도 잘 자고 빨리 크죠. 술지고기를 먹고 자란 돼지는 대장 가늘어서 순대를 하기가 힘들대요. 자꾸 찢어져서. 그래서 술지고기를 먹은 돼지는 따로 사가곤 했거든요. 장사꾼들이. 술을 못 먹게 되니까 번전도 못 먹고 망하잖아요. 그렇게 되면 왔다 간 사람을 원망하고 저주하죠. 네. 어느 사람이 못 오게 할 수는 없고. 사실 상제 입장에서는 가족을 잃은 것도 억울한데 이런 상황이 생기다 보면 대인 기피증이 일어나죠. 어디 함부로 가기도 무섭고 사람 만나는 것도 힘든 거예요. 아이가 출산하면 입던 옷도 가져다 주고 쌀도 주면서 축하해 주는데 상제가 왔다 가기만 하면 모유 수유를 하던 산모 모유가 싹 말라버려요. 무슨 방법을 써도 다시는 안 나오거든요. 정말 무서운 거예요. 메주를 담글 때 이런 일이 생기면 그 메주는 썩어요. 예. 저희 집에서는 제가 결혼 전에는 돼지를 기르셨어요. 새끼를 낳아서 파는. 한 2년 하다가 창문 때문에 망하고 다시 그게 안 되더라고요. 마지막으로 남은 오미 돼지가 새끼를 많이 낳았어요. 그 애는. 한 20일 정도 넘었을 때 그날 아빠와 제가 집에 없고 어머니만 혼자 계셨는데 아빠 친구분이 돼지 새끼를 보러 왔다가 갔어요. 새끼가 다 크면 2마리 가져가겠다고 약속하고요.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오미돼지가 눈이 새빨갛게 충혈돼가지고 꿀꿀거리며 돼지우리를 돌더니 새끼 돼지들을 모조리 물어 죽였어요. 겨우 3마리만 구했고요. 아빠 말이 굽은 어머니가 돌아가신 지 6개월이 넘었대요. 시간이 풀렸으니까 본인도 괜찮겠지 해서 온 거죠. 이런 상황들이 생기면 그냥 피해당한 집에서만 손해보는 거죠. 예. 그래서 그 다음부터 사람을 피해야 하는 상황이 오면 소나무 가지를 잘라서 대문 앞에 걸어놓는 풍습이 생겼어요. 그러면 사람들이 알아서 피해가기도 하니까요. 창문 풀이를 하러 점집에 가면 이곳 한국처럼 법당이나 그런 것은 전혀 없어요. 창문 풀이라는 게 입던 옷에 선팔도 깎아서 누워서 옷에 버려라. 혹은 밤 12시에 십자길에 가서 서국 뿌리고 와라. 절대 뒤돌아보지는 말고 또는 3가지 밥에 3가지 반찬을 해서 옷에 넣고 빌고 와라 등등 버는 무당마다 다양합니다. 예. 만약에 길가에 괜찮은 옷이 있어서 마음에 들어 가져가면 그 사람은 부정이 타는 사례가 너무 많았어요. 제가 북에서 무당을 만나본 사례가 3번이었어요. 네. 첫 번째는 저희 친구가 점 보러 가는데 같이 가자는 거예요. 잘 마치고 값도 싸다고 해서 갔죠. 남자분이셨는데 어떤 남자분이 이미 보고 계셨어요. 그래서 기다렸고 우리들 보고 사주는 묻지 않고 종이장들을 하나씩 주면서 이름을 써보라는 거예요. 머리를 기웃거리며 썼죠. 처음 친구의 이름을 보며 말해줬고 제 차례가 되어서 저희 이름을 한참 동안 들여다보며 말이 없는 거예요. 그랬더니 하는 말이 와 무슨 여자구리 이래 하는 겁니다. 여자는 말이야 똑똑하면 좋거든. 그런데 그 정도가 지나치면 안 돼. 100%가 되면 안 된다는 소리야. 70-80%의 나머지는 남자가 채워줘야 그 가정이 안정적인 생활을 할 수 있어. 근데 봐봐 네 글자를 넌 너무 더가 넘쳐서 남자가 들어갈 자리가 없어 하는 겁니다. 저는 이 무슨 개똥 같은 소리를 하냐 생각하다가 대답질 한 번 못하고 잡혀 사는데 뭐가 더가 넘친다는 거예요 하며 발끈했죠. 점 보는 사람이 점을 안 보고 남의 글자를 가지고 어쩌고 저쩌고 하는 게 따중이 나왔죠. 예. 그런데 그 옆에 점 봤던 남자가 웃으면서 그 점 보는 남자에게 엄지손가락을 쳐들어 보이는 겁니다. 제가 뿔이 나서 미처 다 듣지 못하고 나왔어요. 아 괜히 왔다 그 돈으로 껌이나 사서 깨물 걸. 그때가 27살이었거든요. 사실 제가 지금까지도 글을 작게 못 써요. 사회고대학 수강 받을 때도 그렇고 책을 정리할 때 줄이 펴져 있는 책은 답답이 수지가 못 쓰거든요. 백지 모양 이렇게 A4 용지 같은 그런 책에 벌펜도 따이주 굵은 거를 선호하고 붓고실처럼 이렇게 갈겼어요. 정자로 못 쓰거든요. 지금 생각해보면 맞는 말이겠구나 하는 생각도 들지만 당신은 억울했죠. 2번째로 만났던 무당 사연은 후에 말씀드리고요. 예. 3번째로 만난 무당은 제가 연대 옥무대에 들어가기 전 새아빠 집에서 몇 달간 저기잡이를 했었죠. 저도 밥벌이를 해야 하니까요. 그때 새아빠 집에는 아들 5에 딸 2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 오빠들이 저를 그렇게 눈에 든 가시처럼 괴롭혔거든요. 그들 때문에 마음고생이 많았는데 셋째 오빠가 가장 심했어요. 앞집에 살고 있었는데 어느 날 와이프가 둘째 아이를 해산했어요. 저는 좀 관계를 회복하고 싶어서 어머니 대신 제가 한 달간 산후조리를 해줬어요. 어느 날 그 언니가 와서 처음으로 저를 누이라고 부르며 집에 남자 무당이 왔다고 비용은 자기가 낼 테니 자꾸 와서 보라는 거예요. 예. 가봐야 정말 나오지 않을 건 뻔한데 자꾸 가자고 해서 따라갔죠. 우리 둘의 사주를 묻더니 기도한다고 하면서 우리 보고 무릎을 꿇고 두 손을 마주 하래요. 그리고 그 앞에 자기도 앉아요. 그리고는 무슨 기도문인지 그걸 따라하라고 하는 겁니다. 그 무당이 한마디 우리도 한마디. 예. 그 광경이 TV에서 외국 영화에서나 봤고 북한에서는 전혀 상상할 수 없는 행동이죠. 둘이서 키득거리니까 왜 생각하지 못하고 자꾸 웃는 거냐 하는 겁니다. 아 미안해요. 웃지 않아야 하는데 이런 광경이 처음이라서요. 자꾸 웃음이 나오네요 하니까 웃지 마세요. 장난이 아닙니다. 다 끝나고 저보고 하는 말이 자꾸 모자가 보인답니다. 예? 무슨 모자요? 글쎄 경찰 모자인지 군대 모자인지 잘 모르겠는데 그게 자꾸 보인다고 하는 겁니다. 예. 아 뭐야 내가 뭐 죄지을 일이 있어서 잡혀가나?
소변통 뚜껑으로 물 떠먹은 것처럼 너무 찝찝해서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떡해요 하니까 우리들 보고 손가락 한마디만한 작은 돌멩이를 자기 나이만큼 주워래요. 그걸 앞에 놓고 뭐라고 중얼거리더니 그것을 밤에 삼거리 교차점 가운데에 묻고 거기에 오줌을 싸고 오면 좋은데 민망하면 구랑 오라는 겁니다. 예? 역시 절대 뒤돌아보지 말라고 당부했어요. 늘 다니던 길인데 밤에 무서운 줄 몰랐죠. 그래서 가라고 했는데 정신이 나가지 않고서야 누가 길 가운데서 오줌을 둬요. 그래서 물 한 병을 가지고 가서 붓고 왔죠. 그런데 그 2달 후에 정말 군연대 우무대에 취직이 된 거죠. 아마도 그래서 그 모자가 보이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대체로 북에서 돈 버는 방법이 이런 겁니다. 거의 모든 돈 버는 방법이 비슷했고 한국에서처럼 내린 것 같은 것은 없어요. 신병을 앓고 어느 날 갑자기 병이 나고 그렇게 점을 보기 시작하죠. 소문이 퍼지고 사람들이 몰려오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좋은 점이 아니고 불행의 시작이죠. 언제 잡혀갈지 모르는 위험을 늘 감수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런 분들을 바라보는 주위 사람들 시선도 곱지는 않아요. 사회 인식이 그렇다 보니까 그래서 대문을 걸어놓고 뒷문으로 몰래 사람들을 받기도 하고 또는 남의 집에서 보기도 하죠. 어쩌다가 현행에 걸리면 무속인은 끌려가고 좀 본 사람은 미신 행위를 한다고 비판 무대에 세우죠. 보러 가는 사람이 없으면 봐주는 사람도 없다는 것이죠. 여기서부터는 바다가 배경이 되겠고요. 제가 저기자비를 하던 상황에서 2번째 무속인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전 남편 약값으로 엄청난 빚을 떠안게 되었던 친정집은 매일과 같이 빚달련을 받았죠. 집재산 다 가져가고 마지막으로 남은 가마까지 가져가서 제가 붙잡고 애원했어요. 이것만은 남겨달라 간청하는데 들은 척도 안 하는 겁니다. 정말 부모님들 별 면목이 없었죠. 간혹 먹을 것이 생기면 어떻게 알고 와서 뺏어가는데 무서워서 남다 자는 밤에 커다란 양동에 죽을 뿌려 먹곤 했습니다. 그래도 잔소리 한 번 안 하셨던 부모님들이셨어요. 아빠가 어디서 들었는지 지금 저기잡이를 해서 돈을 많이 번단다. 내가 먼저 가서 자리를 잡을 테니 뒤따라오라고 하셨죠. 한 달 동안 그렇게 빅분들에게 길을 빨리다가 어머니와 8개월 된 딸을 얻고 고향을 떠났어요. 차비할 돈이 없어서 저희가 살던 집을 옥수수 1kg와 바꾸고 바다로 향했어요. 그것은 전국 각지에서 저희들과 같은 사정으로 나와 저개잡이를 하는 사람들로 바글바글 하던 것이었어요. 그곳에서 저는 우리가 알고 있던 사회주의, 내가 그토록 아끼고 사랑했던 북한이라는 그곳의 민낯을 똑똑히 알게 된 것이기도 합니다. 저희들이 사는 곳이 배수구였다고 했죠. 예. 그 배수구가 어떻게 나즈마간 바닷가 맞은편 산중턱에 있는지 웃으했는데 후에 알고 보니 지역과 지역을 이어놓는 철길을 넣으려다가 망해서 포기했나봐요. 그래서 생긴 거랍니다. 그 배수구에서 5개월 만에 아빠가 아사로 사망하시고 우리가 있던 곳 산 능선에 붙이셨어요. 아빠 직업이 먹수셔서 정말 수많은 가구도 만드시고 죽은 사람들 위해서 관을 만드셨죠. 그러나 정작 본인은 헌 거적대기에 둘둘 말려 묻히셨죠. 그 산동선에 유일하게 아빠 무덤이 있어요. 그 앞에는 바다가 펼쳐져 있고요. 예. 그때 저희 곁에서 살던 분들이 도와주셔서 장례를 치루었는데 무속인인지 모르겠는데 한 여성이 우리를 보고 그러더라고요. 아빠가 좋은 곳에 묻히셨으니까 집에 불상사가 생기지 않는 한 절대로 풀 한 퐁이 다치지 말라고 하셨어요. 후에 연대 우무대에 다니면서 추석에 가니까 나무 한 그루 보이지 않던 민둥산이었는데 무덤 주변에 아카시아 나무가 몇 그루 자라기 시작하는 겁니다. 아카시아 나무 뿌리가 안 좋다고 했는데 시아빠께 말했더니 알려주시더라고요. 방법을. 예. 그 다음에 청명날 제가 혼자 아빠 산소에 올라갔어요. 아버지 이러이러해서 나무 뿌리 제거할 테니까 놀라지 마세요 하고 나무 뿌리를 모두 둘쳐내서 덕기로 자르고 소금으로 비볐죠. 예. 우리 집에 유일하게 남은 남자가 동생 하나인데 화가 미치면 안 된다고 생각하니까 무섭지도 않더라고요. 그렇게 하니까 정말 나무들이 더 자라지는 않았어요. 지금은 인공위성으로 아빠의 산소를 찾곤 합니다. 15개월 된 딸 아이도 잃고 정말 입에 고미줄이 튀지 않을 정도로 살던 그때 예. 한 여인이 2 아들들을 데리고 저기잡이를 나갈 때마다
저희들이 사는 모양을 누울 서서 지켜보곤 했어요. 하루는 어머니와 대화를 나누다가 우리 집에 옆에 창고가 있는데 그 안에 언돌도 있다. 거기서 사는 게 어떤가고 물어보는 거예요. 방값은 필요 없다고. 너무나 감사했어요. 거기 배수구에서 1년 동안 살면서 갑질하는 사람도 통제하는 사람도 없고 그리고 빚달래를 안 받으니까 굶어도 그렇게 편할 수가 없었죠. 네. 그런데 딱 한 가지 고충이 있다면 타인들의 시선이었죠. 그곳에서 보조하며 사는 사람들이 저기저기를 해서 사는데 늘 그랬죠. 멀쩡하게 생긴 여자가 제 집에서 살지 뭐다 이런 데 나와서 저렇게 살까 다 게을러서 그러지. 그들이 불쌍하게 바라보는 시선, 표정, 대화가 너무 힘들었거든요. 예. 그래서 정 기다하고 그 애를 따라 그 집으로 갔어요. 그 요인의 집은 넓은 벌판에 덩그러니 한 채 있는 것이었어요. 예전에 변전소 자리였고 언니의 형부는 변전소 서장이었대요. 지금 폐기되었지만 변전소라면 전기를 공급하는 그런 시설이었죠. 그 주변에 너는 바다를 막아 간석지를 개간해서 만든 너니였는데 짠물이 빠지지 않아 농사가 되지 않아서 버린 것이랍니다. 엄청 많았죠. 그 주인집은 2남 1녀 5식구에 작은 방이 2칸이고 방 하나는 딸이 자고 있고요. 우리가 있는 창고는 엄청 컸는데 한쪽에는 각종 기구들이 쌓여져 있고 한쪽에는 언돌처럼 되어 있는 것이었죠. 너무 좋았어요. 어머니는 너무 고마워서 그 주인집 뗄나무를 더 맡아 해드렸죠. 3개월이 지났나? 갑자기 제가 허리가 아픈 느낌이 생기기 시작했죠. 허리가 빠져나가는 느낌으로요. 저는 그동안 땅바닥에 콘 비닐을 깔고 쑥대잎을 깔고 자곤 했으니까 이게 아마 바람으로 그런가 했죠. 이때 시기의 트라우마가 강해서 지금도 병원에서 나는 각종 약품 박스들을 볼 때마다 야, 이런 게 있었으면 그때 따뜻하게 잘 수 있었을 텐데 늘 생각이 나곤 합니다. 저희가 잡은 저기를 15분 거리 떨어진 곳에 팔아야 했거든요. 그곳은 작은 장마당을 지나야 했는데 돈이 없어서 얼음 한 개 먹을 수가 없었죠. 어느 날 얼음을 다 팔은 여자가 마지막으로 남은 거라면서 얼음을 주셨어요. 그래서 고마워요 하고 다 먹었는데 갑자기 제가 부들부들 떨면서 땅에서 디굴디굴 굴며 일어나질 못했죠. 사람들이 몰려왔고 이때 한 요인이 제 얼굴을 보더니 아이고 얘가 상문이 끼기 시작했네 하면서 중얼거리며 손발을 주물러 주셨어요. 올바로 제가 괜찮아졌죠. 부분 말이 상문을 낀 사람들 얼굴에 특징적으로 나타나는 것이 있는데 코와 입 주변에 시퍼렇게 되어 있대요. 그게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는데요. 저는 집으로 돌아오면서 내가 왜 상문이 끼지? 생각을 했죠. 어느 날 어머니가 갑자기 저녁에 죽을 드시고 나서 복통을 호소하시면서 구토가 시작되었어요. 갑자기 일어난 일이라 제가 어쩔 바를 몰라 하니까 그 형부가 오더니 식중독 같다고 하면서 밖으로 나가서 포플러 나무 잎사귀를 가득 따가지고 오시는 겁니다. 그 집 주변에 포플러 나무가 좀 있었어요. 그 잎을 절구에 찧어서 즙을 어머니에게 마시라 했습니다. 정말 신기하게도 통증과 구토가 멎으셨고 그때 처음 포플러 나무 잎이 식중독에 효과가 좋다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그 일이 있은 지 얼마 지나지 않아서 저에게 변화가 생기는데요. 먼저 얼굴색이 까맣게 변하는 겁니다. 뭐 늘 바닷바람을 쐬고 화장도 못하고 타서 그러는가 했죠. 사람들이 자꾸 말하는 거예요. 얼색이 좋지 못하다고. 제가 거울이 없으니까 저는 확인을 못했지만 그런데 소변량이 점점 작아지더니 배가 불러오더라고요. 임신 5개월 그 정도로 배가 부러지고 숨이 차고 그래도 제가 바다에 나가야 멀건 죽물이라도 먹을 수 있으니까 나가면 사람들이 수군거렸죠. 저 덜순이 남자도 없는데 임신이 되었네? 주인집 언니도 덜순아 너 진짜 남자 없어? 이랬죠. 저기 잡는 시간이 2시간 넘게 걸리거든요. 이게 중노동이 되는 거예요. 어느 날 저는 나갈 수가 없었습니다. 누워있는 저를 보고 그때서야 일이 생겼구나 뭐도 알았죠. 어머니가 우시는데 이때 그 언니가 돌아와서 하는 말이 어머니 사실 내가 한 가지 말하지 않은 게 있어요. 뭐가? 어머니네 두 모녀가 하도 불쌍해서 사실을 말하지 못하고 모셔왔는데 지금 그 자리가 시 2개를 놓았던 자리예요. 하는 겁니다. 등골이 어싸겠고 이게 무슨 소리 하나 싶었죠. 처음에는 제가 정말 임신된 줄 알고 욕을 많이 했었대요. 그런데 지금 상황 보니까 이건 아니다 싶어 형부와 토론했다며
상문 갔다고 하면서 사실 여부를 말해 주었습니다. 이 언니는 형부의 번초가 아니고 후초였어요. 두 아들을 데리고 들어왔고 딸은 번초의 딸이었고요. 원래 형부는 두 딸과 함께 네 식구가 이 집에서 살았어요. 그 번초가 저기잡이 거수였어요. 원래 바다를 끼고 있는 사람들은 굶어 죽는 법이 없어요. 저기가 물고기를 잡아 생계를 유지하니까요. 여기 한국에서 드시고 있는 각종 조개는 두 개 더 많아요. 그러나 그 조개들은 너무 싸서 돈이 안 되거든요. 싸서 덤에로 넘기는데 손이 빠른 사람은 한 번에 20-30kg씩 잡아요. 저도 해봤는데 손이 빠르지 않아 조개를 얼마 못 잡고 또 깔 줄을 몰라서 힘들어 포기했죠. 하지만 돈이 되는 조개는 먼 바다에까지 나가야 해요. 첫 번째 그림을 보면요. 네. 이 조개를 여기서는 백합이라고 하더라고요. 북에서는 대합이라고 합니다. 이 조개는 껍질이 매우 두터워서 변질이 쉽지 않고 잘 죽지 않아요. 입이 벌어지지 않게 잘 뒤질러서 눌러 넣으면 며칠 생존이 가능하거든요. 예. 그래서 그 조개를 사들이면 상인들이 바로 해상으로 나가 중국으로 가는 배에 팔거든요. 이 조개가 돈이 되니까 거수들은 횡재의 기회죠. 먼 바다, 특히 물속에서 잡아야 큰 조개를 잡거든요. 그래서 번처가 조개를 잡아 TV도 사나웠고 중국 밀가루를 따놓고 죽은 거예요. 3년이 돼서 이혼이가 들어왔고요. 제가 겪었던 경험으로 조개를 어떻게 잡는지 그 번처와 딸이 어떻게 죽었는지 알려드린다면 바닷물이 간저와 만저, 즉 물이 차거나 나가는 시간이 하루에 2번 낮과 밤에 일어납니다. 예. 물이 나가기 시작하는데 이날부터 1문날, 2문날, 3문날 이렇게 부르거든요. 이 간저가 음력 보름날, 즉 6문날 혹은 7문날에 물이 가장 많이 나가요. 이때 우리가 보지 못했던 까지 물이 나가죠. 북에는 입구로부터 개펄이 시작되는 게 아니고 모래밭이 시작되거든요. 거의 2km 정도 되는 거리라고 보면 됩니다. 바로 그곳까지 나가야 합니다. 보통 바닷물이 2시간 넘게 나가고 30분 동안 정지된다고 해요. 그리고 다시 바닷물이 들어오기 시작하죠. 네. 바닷물이 다 나갔을 때 조개를 잡으러 나가려면 너무 멀어 그곳에 도착할 수가 없어요. 시간이 부족해서요. 그래서 시간을 단축하고 조개 하나라도 잡으려고 바닷물을 따라 나가요. 가슴팍 정도 왔을 때부터 거수를 따라 나가면 되는데 음력 보름날만큼은 물이 무섭게 나가고 또 무섭게 들어와요. 다른 날은 천천히 나가고 천천히 들어오지만요. 예. 아마 북이나 남이나 다 같다고 생각합니다. 그래도 사고 많이 나잖아요. 네, 네. 제가 키가 그닥 크지 않아서 발이 땅에 닿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호적거리니까 누가 알려주더라고요. 뜀뛰기 하는 것처럼 펑펑 뛰면서 앞으로 전진하라고. 그렇게 하니까 그들을 따라가기가 수월했어요. 예. 어느 물이 다 빠지고 건너야 하는데 건너면 자그마한 섬처럼 덩그란 모래밭이 나타나는데 여기가 대합 쪽의 소식지거든요. 물가까지 또 띄워요. 도착해서 각자 자리를 잡아 조개를 잡기 시작하죠. 조개를 잡는 기구는 그림과 같은 이런 거예요. 이 조개칼을 호리에 메고 뒤로 끌면서 조개를 잡습니다. 쭉 끌다가 딸깍하고 조개가 칼날에 닿는 소리가 나죠. 꽃게도 걸리기도 하고 골뱅이도 나올 때가 있는데 좀 얇게 묻힌 조개는 바로 튀어나오고 깊이 묻힌 조개는 소리만 들리거나 느낌이 나죠. 네. 크기가 다양한데 거수들은 물에 들어가 잡아요. 가슴팍까지 어느 곳에서요. 어떤 사람은 입에 물이 달랑말랑 하는 깊은 곳에서 잡는 사람도 있어요. 네. 저는 경험이 없어서 못 들어가고 밖에서 잡곤 했습니다. 98년도 추석날, 원래 바다는 추석날하고 한식날에 조개가 가장 많이 잡히는 날로 되어 있어요. 그 전날 밤 아빠가 세상을 떠나신 지 1년이 지났었는데 처음 꿈에 보이더라고요. 다음날 바다에 나가면서 왜 아빠가 꿈에 보였지? 그날 조개를 잡으러 먼 곳까지 왔는데 모두 물에 들어가서 잡는 거예요. 저 혼자 밖에서 잡을 수 없어 따라 들어갔죠. 가슴팍까지 물이 오는데 다른 사람들은 조개 잡는 모습이 아무것도 안 하고 물에 둥둥 떠다니는 물오리처럼 보이는 거예요. 물 압력에 조개칼이 가벼우니까 자꾸 둥둥 떠요. 하나도 못 잡았는데 저바심이 났죠. 손에 힘을 주고 꾸는데 뭔가 덜 같은 것이 조개칼에 걸리는 느낌이 나는 거예요. 소리는 안 들리고 예. 발로 비벼보니까 커다란 미끈미끈한 것이 밝히는 겁니다. 벌은 아닐 테고 이게 조개인가? 근데 이걸 비퍼서 어떻게 꺼내지? 점프도 못하고
사방을 둘러보다가 지나가는 여자에게 물었어요. 언니, 저기 잡힌 것 같은데 이거 어떻게 꺼내죠? 그분 말이 그 저기를 한 발로 밟아서 다른 발잔등에 올려놓은 다음 놓치지 말고 발 따라 쭉 끌어 올려라. 절대 놓치지 말고 손이 닿을 수 있는 곳까지 끌어 올려서 손으로 잡아 그래 놓으래요. 예. 그래서 그렇게 해서 손으로 잡아 꺼내보니 와, 저게가 너무 무겁고 성인 남자 큰 주먹보다 더 큰 거예요. 이거 저게 맞아요? 하니까 부여인이 엄지손가락을 쳐들어요. 얼마나 오래된 저게인지 저게 겉면에 굴 껍데기 같은 게 붙어 있어요. 아마도 할아버지 저게처럼요. 너무 좋아서 다시 잡기 시작하는데 이번부터 연속 잡히는 거예요. 크기가 다양한 저게를 13알 잡았을 때 누가 물 들어온다 하고 소리치자 모두 물에서 나와 뛰는 겁니다. 아, 저는 이제 겨우 재미를 보기 시작했는데 그러나 뭐 어떡해요. 따라 뛰죠. 바지가랭이가 질질 끌리고 저게 무게가 3kg가 되었거든요. 너무 버거웠어요. 숨이 차도록 뛰어서 빨리 건너야 하니까요. 그날 많이 잡은 사람은 너무 무거우니까 어깨에 메고 가더라고요. 바다를 나와서 방파제를 통해 처소를 거쳐야 하는데요. 북한의 모든 바다는 해안선을 따라 철조망이 쳐져 있고 완전히 봉쇄되어 있어요. 한국 사람들을 막는다는 지정된 입구로만 출입이 가능합니다. 예. 군복무하면서 아마도 돈을 많이 가지고 전역할 수 있는 군대가 해안경비대와 국경경비대라고 생각됩니다. 세도가 대단했어요. 바다에서 나오는 모든 사람들은 세금을 내야 합니다. 2개의 큰 그릇을 내놓고 한 사람 한 사람 통과시키면서 먹는 저게 잡은 사람, 파는 저게 잡은 사람 각자 자기가 잡은 저게를 내야 하죠. 조금 내면 더 내라고 허용하죠. 비 후에 고슬리면 다음날 못 나가요. 그동안 저와 어머니는 너무 보잘것 없으니까 그냥 통과해서 몰랐죠. 모두 방파제에서 저게를 잡느라 난리인 거예요. 제가 그 모습들을 보고 서 있으니까 누가 별순아 너도 감춰 힘들게 잡은 거 너희 아빠가 도와주신 모양이다 하더라고요. 맨몸인데 어떡할까 궁리하다가 브래지어, 팬티석, 양쪽 겨드랑이에 감추고 13알 중 3알만 가지고 나갔어요. 예. 저게가 너무 무거우니까 몸에서 자꾸 떨어지려고 해서 옹기적 처소를 통과했죠. 요거밖에 못 잡았어요 하니까 한 알만 내래요. 그렇게 그동안 바다에서 살면서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밀가루를 바꿔서 생애 처음 빵을 구워 먹었죠. 야, 그때는 예. 대수구에서 살던 시절이었는데 작은 양문 냄비에 뗄감은 없어서 소 배설물 있죠. 소똥. 그것을 떼거든요. 그게 잘 마른 곳은 엄청 불땀이 세요. 양문 냄비니까 빨리 끓어서 뗄감도 졸아가죠. 이 대합조개가 낮보다 밤에 더 잘 잡혀요. 그래서 이 형부 번처도 큰딸을 데리고 밤에 나간 거죠. 낮에는 사방이 보이니까 그나마 괜찮은데 밤에는 앞이 잘 보이잖아요. 절대 사람들 속에서 떨어지면 안 되거든요. 네. 저기 칼을 끌다 보면 동서남북이 분간이 전혀 안 돼요. 그런데 거수들은 이 조개가 어디 있는지 잘 아는지 가족들끼리 혹은 단독으로 행동해요. 이것이 바다에서 덜어지 못하는 이유죠. 일반적으로 조개는 바닷물이 나가면 머리 밑으로 깊숙이 들어갔다가 물이 들어오기 시작하면 깊은 곳에서 올라와요. 네. 이때 조개가 가장 많이 잡히는 순간이죠. 저기 잡히는 재미에 물이 들어오는 것을 전혀 눈치채지 못합니다. 저도 한번 그런 일을 겪고 심력반수했죠. 다행히 대낮이었고 멀지 않은 곳에 마지막으로 남자가 거느고 있어서 그분에게 도와달라고 소리쳤어요. 물이 무섭게 들어오니까 발이 앞으로 나가지 않는 겁니다. 그 남성분이 저를 옆구리에 끼고 끌고 나오다시피 해서 살았거든요. 바다에서 사람이 가장 많이 죽는데 바로 이런 경우입니다. 그 번처와 딸이 죽을 때 사람들이 나오면서 사람 살려요 하는 소리를 들었대요. 하지만 캄캄한 밤이고 어느 방향인지 모르죠. 그리고 누가 그런 모험을 하겠어요, 죽자고. 그렇게 형부는 그날 번처와 큰딸을 기다리지 못했고 그 다음날 심리 떨어진 다른 바다 기술께서 두 시가 또 밀려 나와 있었답니다. 보통 바닷물이 들어올 때 사람이 빠지면 거의 대부분 물 따라 기슭으로 나오고요. 반대로 바닷물이 나아갈 때 빠지면 그 시는 물 따라 먼 바다로 또 밀려 간다고 했습니다. 제가 그곳에서 있을 때 어느 날 시 하나가 또 밀려와 방파제 중간에 걸렸어요. 어휴. 대체로 바닷물이 그곳까지 들어오지 않는데
장마로 바닷물이 불어나 만조 용양으로 시가 곳까지 올라온 겁니다. 모두 무서워서 빙돌아 바다로 나갔는데 멀리서 제가 보니까 자그마한 쪽비처럼 보이는 거예요. 사람들 말이 너무 퉁퉁 불어가지고 외국인인지 북한 사람인지 분간이 안 되었고 얼굴에 멍이 들어있대요. 해안경비대 군인들이 본인들이 처리하기 싫으니까 만조를 기다렸다가 어린 학생들을 시켜서 버리라고 물속에 쳐놓으라고 했죠. 예. 저기자비를 나온 사람들 중에 고등학생들도 많았거든요. 그 군인들의 목놈을 길어다주고 변속간 청소해주고 온갖 호드레를 다 시키고 있었죠. 뭐라고 하면 바다에 나갈 수 없으니까요. 힘들게 그 시체를 바닷물에 밀어 놓았는데 마지막으로 막대기를 사용한 그 아이가 상문에 걸렸죠. 용문을 알 수 없는 병이 걸려 고생하다가 그 아이는 도는 저기를 자비를 할 수 없어 고향으로 돌아갔고요. 사람들이 모두 그랬죠. 물에 빠진 시체가 수면으로 나올 때는 나 좀 땅에 묻어주세요 하고 말하는 것이랍니다. 그런데 며칠 후 그 시체가 이번에는 쳐서 뒤로 걸렸어요. 하는 수 없이 다시 학생들을 시켜서 묻어버렸죠. 그거 사람들이 하는 말이 교통사고나 익사사고 나는 곳에서 계속 반복적으로 같은 사고가 나는데 그 이유는 먼저 영혼이 다른 영혼을 끌어다 놓아야 본인이 빠져나올 수 있답니다. 그래서 그 비슷한 사고가 동일한 곳에서 반복적으로 일어난다는 거죠. 언론으로 돌아와서 어머니가 부모에게 그럼 어떻게 해야 해 하니까 멀지 않은 곳에 기가 막히게 잘 뻔한 여자가 있대요. 6년 정도 일어나지 못했고 알았고 어느 날부터 병이 났고 전복이 시작했는데 한 2년 정도 되었다고 합니다. 다음날 그 무속인이 오셨고 키도 작았고 참 순하게 생긴 분이셨어요. 저를 한참 동안 보더니 상문이 너무 오래되었네 하면서 가만히 있어요. 장담 못하겠는데 한번 해보자 하시더라고요. 총 3번의 풀이를 하셨어요. 맨 처음 졸구 공이를 가지고 하셨고 두 번째는 칼을 가지고 하셨어요. 당시 제가 눈을 뜰 기록도 없어서 어떻게 했는지 보지는 못했어요. 두 번째 칼을 가지고 하시더니 저보고 일어나서 그 칼을 던져보라고 하시더라고요. 칼날이 밖으로 향하면 괜찮고 안으로 향하면 가망이 없다고요. 다른 무속인들처럼 에이돌거나 숨기는 것이 없었어요. 그래서 던졌더니 칼날은 밖으로 향했어요. 혼나고 나서 며칠 있다가 다시 오겠다고 하셨고요. 매번 올 적마다 그냥 저희들과 똑같이 죽이면 죽, 밥이면 밥 드시곤 하셨죠. 3일 만에 다시 오셔서 별다른 효과가 없으니까 어머니에게 뜸쑥을 준비하라고 하시는 겁니다. 저는 상물이라면서 뜸은 왜 생각했죠. 부랴부랴 쑥을 뜯어서 불에 말려서 다시 볶고 절구에 찧어서 체에 불순물을 걸러내고 버드러진 쑥을 파달만하게 빚어 주었죠. 저보고 엎디라 해요. 허리 양옆을 누르더니 여기가 신장 부위인데 너무 딱딱하고 굳어있어. 굳은 부위 전체 다 뚫 거야. 엄청 고통스러운 텐데 살려면 참아야 해. 절대 움직이지 말고 그렇게 다짐을 받고 굳은 부위만큼 뜸을 펴요. 최초 쿠기가 500원 동전만 했어요. 그 뜸이 타들어가면서 마지막 40초는 말 그대로 아이를 낳는 심정이거든요. 그 순간만큼은 남자들도 소리를 질러요. 그 불온도가 담뱃불 타는 온도와 비슷하답니다. 하달 만한 것도 고통인데 저는 500원 동전만 하잖아요. 너무 뜨거워서 막 울었죠. 불이 꺼지면 그 재를 절대 불면 안 된다고 하면서 꾹 누르고 그 위에 다시 올려놓고 태우고 이렇게 5장 뜨는 겁니다. 절대 짝수로 뜨면 안 된다고 해요. 그런데 이게 끝이 아니었어요. 이번에는 누우라고 하더니 배 5군데, 양쪽 무릎 역시 500원 동전만하게 뜨고요. 엄지발가락, 팔굽 이렇게 돌아가며 뜨는 겁니다. 매 부위 5장씩 뜨는 거예요. 마지막에는 살이 익어서 그런지 이게 처음 듣기보다 덜한 것 같기도 했죠. 그렇게 마지막 뜸을 뜨고 나서 어머니에게 하는 말이 이 방법 내가 처음 해보는데 덜순이가 하도 중요해서 써봤어요. 만약에 이 방법이 효과가 없다면 어머니 마음 준비하셔야 합니다. 저는 당시 억울한 생각이 들었죠. 털이 아니야? 상문이라며 뜸으로 온몸을 지져대고 너무 힘들고 고통스러웠죠. 그분이 하는 말이 뜸은 신약처럼 효과가 금방 나타나지 않는다. 알게 모르게 낫는 거야. 며칠 지나지 않아서 진물이 나온다.
그게 좋은 징조니까 절대 건드리지 말고 내버려 둬라 하고 갔어요. 예. 그 무속인이 돌아가는 온에게 물었죠. 저분 혹시 한의사였나고. 아니래요. 절대로 멀지 않은 동네에서 살고 있으니까 잘 알고 계신다죠. 그때가 6월 말이었는데 찬물 찜질도 못하니까 너무 힘들었죠. 얼마 지나지 않아 누런 진물이 줄줄 나오더니 한 달이 못 되어서 신기하게도 소변이 나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배도 가라앉고 그렇게 건강했던 예전 상태로 돌아왔죠. 후에 엄마가 새아빠를 만나셨고 처음 저는 아빠 온모를 따라가지 않았어요. 새아빠가 덜수나 너도 가자 갈 데 없는 거 하시는 걸 아니 아버지 다 자란 딸이 오늘 엄마 따라야 다녀요. 두 분 행복 방해하지 않을게요 해서 보내드렸고 저는 그 집에 돈은 무서워서 다른 집에서 방값을 내며 저기자비를 하던 중 말라리아를 걸렸어요. 바다 주변 먹이가 엄청 세거든요. 3일을 꼬박 거열 속에서 약 한 첩 못쓰고 앓다가 3일이 지나니까 별이 좀 떨어졌어요. 어머니가 그렇게 보고 싶은 거예요. 새아빠 집까지 10리길인데 2시간 넘게 겨우 걸어서 갔죠. 두 분은 깜짝 놀라셨고 다시 못 가게 잡으셨어요. 그래서 거기서 연대 우무대에 취직이 되었고 그때 뒷집에 살던 할머니가 사망하셨는데 한 달이 지나서 그 집 어머니가 알아누웠어요. 무슨 병인지 약을 써도 낫질 않는 겁니다. 그 집 딸이 저에게 와서 언니 우리 엄마 죽을 것 같아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너희 엄마 혹시 상문 아닐까? 상문? 왜 상문이야? 너희 할머니 돌아가셨잖아. 에이 상문이 자기 가족도 걸려? 글쎄 잘 모르겠는데 길고 짧은 건 대봐야 알지 가보자 해서 그 무속인을 모셔왔어요. 예. 두 분이 오셔서 중얼거리더니 조상분이 뭘 찾으시는데요 하는 겁니다. 그 집 아버지가 아니에요. 저희 어머니 옷과 물건 모두 태워드렸어요 하니까 아니 그게 뭔지 모르겠는데 찾아봐요. 그래서 어느 식구가 집안 벽을 발칵 뒤졌죠. 그게 뭔지 모르니까 더 답답한 거예요. 한동안 찾다가 창고에 할머니가 쓰던 장롱을 내놓았는데 그 밑에 종이에 쌓여져 있는 양털 네일을 발견합니다. 할머니가 점이 쓸까봐 점약으로 꽁꽁 싸두어서 몰란 거죠. 그것을 그렇게 태워드리고 다음날 아침 언제 그랬냐 싶게 일어나셨어요. 저희 어머니가 그 무속인을 못 가겠어요. 우리 덜신이도 살려줬는데 며칠 놀다 가라 했죠. 그렇게 그날 밤 저희 곁에서 잤죠. 그날 제가 물었어요. 어떻게 점을 봐요? 하니까 할머니가 알려주신다. 그런데 그것을 보지 못하면 본인이 그렇게 아프고 힘들대요. 그래서 안 볼래야 안 볼 수가 없다는 겁니다. 와이프가 그렇게 가정 살림 못하고 또 돌아다니니까 남편과 딸이 그렇게 천대를 한대요. 동네 보기 창피하다고. 그리고 제일 무서운 게 뭔지 잡혀갈지 모르니까요. 잠을 자고 다음날 아침 어머니가 부엌에서 밥을 하시는데 잠자리에서 눈 뜨더니 하는 소리가 아 덜수나 이 집 집터 장난 아니네. 머리가 터질 것 같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집터가 세면 머리도 아프나요? 하니까 집터에 따라서 내 머리가 아프기도 하고 개운하기도 해. 너희 집에 더 못 있겠다. 나 밥 먹고 갈래 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이 무속인의 말에 신기가 있는 것은 이 집에서 3명이 죽었어요. 새아빠가 낡은 집을 허물고 확장해서 새 집을 지었는데 그 뒤로 번처, 두 번째 초, 세 번째 초 모두 죽었어요. 각종 암과 결핵으로요. 세 번째 초는 막내딸이 3개월 돼서 죽었는데 나온 지 3개월 달에 젖을 먹어야 하잖아요. 그래서 아빠가 옛날에 나오는 그 신청전 있죠. 그 신청전처럼 젖동량에서 키우셨어요. 자식이 많으니까 혼자 살 수 없어서 죽으면 또 없고 한 거예요. 저희 어머니가 4번째였고요. 저희 어머니와 8년을 정말 행복하게 사셨는데 본인도 장기혈액으로 사망하셨죠. 그 무속인이 점을 그렇게 잘 본다는 소문이 군연대 와이프들에게까지 퍼져가지고 여기저기 불려다녔어요. 그런데 어느 못된 장교 와이프가 거자질을 해서 잡혀갔다는 소리를 듣고 제가 탈북을 해서 그 사연을 모릅니다. 제가 중국에 와서 말을 배우고 나서 가장 궁금한 것이 저의 뜸을 뜬 자리였어요. 이게 보통 뜸은 혈자리와 경락을 찾아서 뜨는데 배우지 못한 사람은 불가능하거든요. 이분은 평범한 가정주부였고 알았고 점을 보기 시작했는데 어떻게 내 병을 고쳤을까? 석영 문고리 자본격으로 어쩌다가 내가 회복이 되었나? 너무 궁금했어요. 예.
사람이 한번 앓고 나면 본인이 반의사가 되는 겁니다. 저의 건강을 지키고 싶어서 중국 한의학 책을 사서 읽으면서 정리하는데 소름이 돋았고 처음 그분을 위해서 제가 울었습니다. 그분이 허리와 온몸에 뜬 뜸자리가 정확하게도 모두 만능 혈자리인 거예요. 너무 정확했어요. 심장, 신장, 간에 중요한 혈자리인 거죠. 이게 아직까지 풀리지 않은 미스테리입니다. 지금까지 무속인이 뜸으로 상문을 풀었다는 말을 아직 못 들어봤거든요. 한국에서 제가 사주풀이를 받아볼 기회가 있었는데 그분이 하시는 말이 저희 몸에 3개의 상처가 있어야 액땜이 된다고 했어요. 그러고 보면 이게 우연이 아니잖아요. 그때 그 효과를 제가 지금도 보고 있어요. 병원에서 종사하는 전무사들이 공통으로 가지고 있는 직업병이 있죠. 허리 디스크와 손목 디스크요. 부도났던 중환자실에서 근무할 때 너무 바빠 환자 케어할 시간이 없어요. 막내 간호사와 해야 하는데 그래서 제가 그분을 도와주기 위해서 혼자서 어마어마한 체중을 가진 환자들 옷 갈아입히고 기저귀 갈고 손목 발목 거대한 상태에서 힘을 써도 허리 디스크 모릅니다. 98년도 이래 지금까지 허리 통증 단 한 번도 없습니다. 건강하게 낳아주신 부모님 덕인지 제2의 생명을 주신 그 무속인 덕인지 잘 모르겠지만 그분이 있어서 오늘이 제가 존재한답니다. 그 일을 겪고 나서 저는 무속인들은 촛불과 같다고 생각해요. 자신의 몸을 깡그리 태워서 남에게 빛과 동기를 주는 촛불처럼 상처당한 영혼들을 다독여주는 거죠. 저희 아들이 지금 중국에서 간호대학에 다니고 있어요. 제가 말해줍니다. 일을 배우기 전에 먼저 사람이 되는 법부터 배우라고요. 그 무속인이 살아계신다면 80대는 되었을 거예요. 여기 한국에서 태어나셨으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고통에서 해방시켜 주었을까 하는 생각을 늘 하고 산답니다. 어디서나마 그분의 말년 평안을 기원해 봅니다. 이상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그래서 처음에 말씀하실 때 그분 때문에 지금 제가 있지 않았을까, 그런 일부분을 차지하지 않았을까라고 말씀을 하셨던 게 이해가 되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이제 무속인의 그 숫자가 진짜 기하급수적으로 많이 늘고 있거든요. 네. 네, 근데 이제 북한 같은 경우에는 그럴 수 있는 환경도 아니고 말 그대로 돈을 받는 것보다는 그냥 좀 이런 쪽으로 도와주시는 분들이 아직까지는 더 많으니까 네네네. 조금 더 또 그런 쪽에 특화되어 있으신 분들이 많지 않았을까라는 조심스러운 생각도 있고요. 네네, 맞습니다. 민들레님은 시들무라고 하기보다는 그냥 민들레님이 살아왔던 그 과정을 이야기해 주시는데 이거 자체도 공포도 섞여 있으면서 감동도 있고 또 배울 점도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네, 한 이야기에 굉장히 여러 가지 감정들이 많이 녹아져 있죠. 제가 앞으로 사연들을 시즌으로 쭉 나가는데 그보다 좀 공포 같은 것도 더 있죠. 근데 언제까지 할지 모르겠지만 최선을 다해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닙니다. 너무너무 잘 이야기해 주셨어요. 감사합니다, 민들레님. 감사합니다. 네. 시원한 밤 되세요. 고운 밤입니다. 민들레님께서는 이제 북에서 탈북을 하셔서 이제 우리나라에 살고 계신 새터민이세요.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말도 안 되는, 그냥 우리가 상상을 할 수 없는 그런 일들을 많이 겪으시면서 사셨고, 그래서 또 한국으로 넘어오신 건데, 그럼으로 인해서 저희가 들을 수 있는 북한 쪽에 있는 괴담이라든지 무속 쪽 이야기라든지 아니면 현실 공포라든지 정말 많이 들을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민들레님 많은 응원해 주시고, 그리고 민들레님 이야기가 그냥 단순히 그냥 그런 이야기가 아니라 진짜 상상도 못할 만한 이야기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돌비 민들레 검색하셔서 이야기 꼭 들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